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입니다. 저는 환경대학원 소속입니다만은 제 전공은 도시계획 전공 그리고 도시사회혁신 전공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른 경력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 연구실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창신동에 있는 봉제 공장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어번 하이브리드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 뭐 서울대 교수, 뭐 어번 하이브리드, 코드, 국민연금 이렇게 NPS 해외 대체투자 심사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력은 사실 NPS 해외 대체투자 심사위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해외 컨퍼런스 같은 거 갈 때 보면은 서울대 교수라고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하버드 박사람이 약간 하다가 NPS 이제 엑스터널 카운슬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NPS가 전 세계 3대 국부 펀드 중에 하나고 거의 전 세계 부동산의 슈퍼갑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좀 뭐 심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책 같은 것에 관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사실은 뭐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실무 경력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 슬라이드, 본 PPT는 사실은 제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이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남루한 서울 강북에 있을 듯한 골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저층 1층짜리 주거가 있고 지붕은 이제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바뀐 익선동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 아카이빙을 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그 지역을 계속 사진을 찍고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굉장히 매력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골목이 뒤죽어 있던 동네입니다. 익선동이라는 데가.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차별적 경험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관점에서 이 지역이 굉장히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경력 약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 과거에는 이제 하버드에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PPR이라고 상업용 부동산 모델링 하는 회사에서 좀 경력을 좀 쌓았었습니다. 밑에 있는 책들은 제가 과거에 썼던 책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청년 주거복지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안신년 때 2014, 15년 때 쉐어하우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관점이고, 그다음에 제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서 약간 좀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창신동에서 코워킹 오피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다시 이제 익선동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왼쪽하고 오른쪽 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왼쪽 굉장히 죽어있는 한산한 강북에 있는 동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진도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익선동 같은 경우에 익선동 골목이 크게 세 골목이 있는데요. 골목마다 평형대가 좀 다릅니다. 어떤 골목은 굉장히 20평대 골목이 있고요. 한옥이 있는 골목이 있고, 중간에 있는 골목은 사실 40평대 한옥이 있는 골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북에 있는 골목을 가다 보시면은 이제 나무가 있고 꽃이 이렇게 가꿔 있는 동네는 사실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동네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런 약간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서 이 지역을 좀 좋아했던 좀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골목은 굉장히 좀 남루한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한옥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한옥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수예요. 누수여서 한옥을 이렇게 검은색 천으로 쌓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겨진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 실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익선동이 1980년대부터 계속 재개발 압력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압력이 있었고 2012년, 13년까지만 하더라도 익선동에 대한 플랜은 저게 다 부셔버리고 초고층 오피스텔, 아파트 짓자는 플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그때 지역 아카이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하자. 그래서
그거를 좀 운동같이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지역을 왜 좋아했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서울에 있는 상권 같은 경우에 2000년 이후의 트렌드는 강남에는 상권이 거의 다 없어요. 잘 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생긴 주요 메이저 상권들 대부분이 강북에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과거보다 못 살아지고 있으면서 자동차 상권은 좀 쇠퇴하고요. 대신에 이제 강력한 지하철, 대중교통성을 기반으로 한 상권들이 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로 3가 같은 경우에는 익선동 지역에 뭐 크게 세 가지 지하철역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지하철 유동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이제 그 역사 자원이죠. 한옥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도시 안에서 한옥이 모여 있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기존의 북촌, 그다음에 익선동, 그리고 이제 공덕동, 보문동, 그리고 창신동 이렇게 5군데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그 뭐 공덕동이라든지 보문동은 다 부서져서 재개발이 됐고요. 따라서 이 지역 안에서 이런 차별적인 한옥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세대들, 이건 단순히 MZ 세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마저도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소비함에 있어서 거기서 판매 경험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사는 행위는 대부분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공간에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험 소비 공간을 찾습니다. 근데 그 경험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차별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익선동은 그 차별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종로 3가에서 내렸을 때 보는 풍광은 3, 4층짜리 지방 중소도시의 다운타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골목을 들어서서 한 30발자국 가보면 이제 대단지, 한옥단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차별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옥을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세련된 그 인테리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서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떤 그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은 사실은 그 산업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이 지역에 과거에 이제 오지남이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3대 요정. 근데 이런 요정이 있는 지역은 두 가지 산업이 흥한데요. 하나가 국악이고요. 하나가 이제 한복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음악 그리고 이제 패션 관련된 산업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에 더해서 이제 종로 3가 쪽에는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귀금속 상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런 귀금속 상점 같이 그 러 머티리얼이 굉장히 비싼 데는 바로 주변에 귀금속 디자인과 그 세공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동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사실 또 그에 더해서 제가 여긴 다 어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들으니까요. 이 익선동이나 이 낙원동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격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검은색 간판에 하얀색 글씨가 대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게이들이 가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요. 게이들이 가는 지역은 나중에 반드시 핫플레이스 됩니다. 이거는 뉴욕이라든지 런던, 서구에 있는 모든 도시에 대해서 봐왔던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 이태원 같은 지역.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이들이 이제 뭉치는 지역이 그 낙원동, 익선동 주변하고 이제 이태원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본 그 익선동은 다양한 장점들, 이제 그 강력한 대중교통성, 그리고 그 차별적 공간으로서의 한옥, 그리고 뭐 국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석 산업, 그리고 한복 같은 산업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런 게이 커뮤니티의 존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상업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틀렸던 부분은 상업화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이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이런 관점을 통해서 도시와 부동산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익선동인 것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경리단길하고 익선동을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빈도수 체크인데요.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 무슨 단길이라는 그 어떤 핫플레이스 명칭을 만드는데 최초의 시발점이 됐던 지역입니다.
근데 격리단길 같은 경우에 이 네이버 빈도수를 보면은 2013년부터 꾸물꾸물 올라가다가 16년 이후에 꺾여요. 그 다음에 17년 이후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즉, 그 격리단길 같이 아무도 모르는 상권이 갑자기 그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한 상권으로 발돋움했다가 망하는데 4년 걸린 겁니다. 지금 격리단길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단순히 지금뿐만이 아니고 사실 격리단길이 벌써 2010년대 후반부터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게 한번 시작했다가 부흥했다가 꺼지는 순간 다시 그 부흥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사실 우리가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데오 상권 같은 경우에 8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딱 흥합니다. 그러다가 청담동에 고센이라는 카페 생기면서 상권이 글로 청담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압구정동 로데오 상권은 계속 안 좋다가 작년 여름부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우리나라 최고층 아파트가 모인 지역에 있는 상권마저도 다시 부흥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따라서 격리단길 같이 일반 서민 지역의 상권에다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스멀스멀 이렇게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익선동이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점을 봤을 때를 보면은요, 그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카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익선동에. 그게 식물이라는 카페고요. 그리고 이 식물이라는 카페의 그 주인, 오너의 직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같이 했던 파트너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의 직업이 사진사예요. 포토그래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어떤 비주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마케팅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익선동이 떠가는데요. 근데 익선동이 떠가면서 뭐 이거는 올 초까지 그 네이버 빈도수를 보면은 다른 지역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것입니다. 그 격리단길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성장했다가 망하고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쥐죽어 있던 지역,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부친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거의 10년 전부터 익선동에서 지역 아카이빙을 한다고 하면은 제 분이 저한테 굉장히 막 혼내셨어요, 사실은. 서울대 교수라는 녀석이 왜 종3 얼쩡거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종3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청량리 이전에 종3이 사실 사창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친만 하더라도 익선동 주변에 대해서 이건 사창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 거기 왜 다니느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연세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의 익선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2018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익선동 갔을 때, 그러니까 2016년에는 사실은 젊은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이후에는 젊은 여성들에 더해서 나이가 지극한 60대, 70대 그룹의 분들이 같이 다니세요. 사실은 보면은 카페 같은 데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 뭐냐면은 그러니까 익선동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브레인와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플랫폼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플랫폼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재가 비주얼을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주얼 기반의 강력한 플랫폼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주얼을 소비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래머블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공간 또는 인스타그래머블 시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로 소비되는 공간과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플랫폼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플랫폼을 소비하는 수요층의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MZ 세대고요. MZ 세대라고 하면은 대충 이제 20대와 30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M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는 한 3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Z 세대는 사실 10대 후반부터 20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MZ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MZ 세대는 굉장히 재미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MZ세대는 굉장히 독특한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X세대고요. 제 아이들이 Z세대인데요. 제 아이들이 하는 그 환경 또는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저희들만큼, 그러니까 X세대만큼 그 경제 성장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그 친구들이 잘 살 것 같은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즉, MZ세대의 첫 번째 성격은 부모보다 가난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본투비 디지털입니다. 디지털과 함께 태어난 세대고, 특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을 같이 경험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Z세대가 굉장히 재미있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거는 어디나 가서 뻔한 공간이 아니고요. 굉장히 차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MZ세대가 오프라인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역디지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도시 자체의 기능, 특히 부동산적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플랫폼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합니다만은 유럽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4차 산업 경제를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의 패러다임이 경제 구조와 함께 어떻게 변화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은 1920년대, 30년대에 그 미국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미래의 도시에 대해서 그린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20, 30년대 본인이 봤을 때 미국의 미래 도시는 이렇게 될 것이라 한 건데, 당시에 20, 30년대 미국은 두 가지 그 혁명을 겪습니다. 하나는 교통혁명이고요. 포드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가 증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 30년대에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납니다. 라디오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 자체를 멀리서도 이제 습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미래의 도시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중심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원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거주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재밌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00% 전원화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원화가 돼서 뭐 고속도로를 타고 사람들이 교외 지역으로 간 것은 사실 6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자체에서.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산업도시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일으켰기 때문에 19세기의 도시를 넘어서서 20세기 미래 도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18세기, 19세기는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이건 산업혁명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업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산업도시 이전에 중세도시라는 것은 그 중세도시의 성곽, 경계선으로부터 중심지까지 걸어서 대략 40분에서 50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양 성곽에서 당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덕궁까지 가면은 걸어서 대략 40분에서 50분은 갑니다. 그래서 반경 한 1시간 정도의 도시가 중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당시 초기에 교통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물류비가요. 공장과 물류 창고들이 도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경 1시간 안 되는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하고 그 창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공해, 환경 이슈가 되고요. 보건위생도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이 그 우측 하단처럼 부르주아들, 돈 있는 부르주아들은 사실은 도시에서 떨어져서 살고 싶어 했어요. 전원 지역에서 그나마 공기 깨끗한 데서 살고 싶어 했는데 그 많은 도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도시는 계속 성장을 했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도시라는 것은 성격은 이겁니다. 중세도시에 도시라는 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주택을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점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공장이 들어온 것이어서 이것이 산업도시라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씀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 같은 글로벌 질병 팬데믹은 21세기 우리가 처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뭐 20세기 초반에도 스페인 독감도 경험을 했고요. 그 전에 19세기에 콜레라 팬데믹은 6차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특히 3차 팬데믹 당시에는 런던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2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작년에 런던 굉장히 심했잖아요. 2020년에. 그때 런던의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8,000명인가 9,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공중보건이 안 좋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았던 당시에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쇼크입니다. 사실은요. 사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도시는 성장하지 않고 전원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안 좋았기 때문에 아까 본 그림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교외 지역에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도시로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은 계속 성장을 했었고요. 여담입니다만은 이런 콜레라 팬데믹은 사실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잘못된 생각을 했었는데요. 콜레라가 공기중을 따라서 전파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콜레라는 공기중을 따라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콜레라균을 지하수와 섞이면서 당시에는 그 상하수 시스템이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걸 먹은 사람들이 또 콜레라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공기중을 따라서 전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파리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 블라버드라는 큰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이면도로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도시 자체가 다 그렇게 된 작은 골목들이 있던 도시입니다. 중세도시, 산업도시는. 근데 이렇게 지저분한 공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길을 뚫습니다. 큰 길을 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픈 스페이스, 그린 스페이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도시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 관점에서 나온 게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산업화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노동력을 유입시키면서 도시화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폭증되고 주택 공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난이 계속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19세기 뉴욕의 사진입니다. 19세기 후반의 뉴욕.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뉴욕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은, 특히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도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사람들도 어떤 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네즈 하워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도시 플랜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에버네즈 하워드의 신도시 플랜을 받아서 전 세계에 많은 신도시들이 건설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분당을 비롯한 1기,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18세기, 19세기 말씀드렸다면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도시의 경제 구조가 또 바뀝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요. 서비스 산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쪽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오피스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파이어라는 산업인데요. 이게 파이낸스, 인슈런스,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이게 서비스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산업도 이제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르꼬부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 건축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 사람이 1920년대, 30년대 프랑스 파리 중심부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중심 도시 중심에 있던 주거지들이 교외 지역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 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산업인데 굉장히 커지는 걸 발견합니다. 금융 산업이 커지고 법률 산업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다른 서비스 산업들이 커지는 걸 발견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제안한 도시는 이런 지식 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밀도가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도시를 그래서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초고층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안과 같이 이제 파리가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에 구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20세기의 어떤 그 도시라는 것은 이제 성격이 과거의 산업도시 시설에 있던 공장이란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 빠지고요. 새롭게 오피스 건물들, 이 무역센터와 같은 오피스 건물들이 이제 가득 들어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줬던 게 우리나라에서 서울 안에 과거에 이제 구로공단이 존재를 했다가 그 구로공단이 굉장히 잘 나갈 때요.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수출의 10%까지 차지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가시면은 이제 공장들은 다 시흥이나 안산으로 빠지고 그 단지 자체는
이제 오피스 단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세기 어떤 산업, 도시 안에서의 산업이라는 것은 주택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리테일 상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 공장이나 창고, 18세기, 19세기 도시에 들어왔던 공장이나 창고가 이제 도시 외곽으로 빠지면서 새롭게 오피스 건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21세기의 도시는 이제 또 굉장히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도시에서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리테일인데 지금 오프라인 리테일입니다. 온라인 리테일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상점들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서비스 도시의 균열이라고 보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그 검은색은 이제 다우존스 주가 지수고요. 빨간색은 이제 SPG라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주가 추이입니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대개가 저금을 잘 안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특히 도매업이나 소매업과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 7월 이전만 하더라도 SPG 그룹의 그 다우존스하고 SPG 주가 추이가 거의 같이 같고요. 사실 상승률을 봤을 때는 SPG가 다우존스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SPG 그룹이라는 데는 리츠 회사고요. 가장 잘 나갈 때는 전 세계 40개 정도의 쇼핑몰을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SPG 그룹에서 갖고 있는 쇼핑몰 브랜드가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흥, 파주, 이천, 부산에 있는 그 프리미엄 아울렛은 SPG와 이제 그 신세계 같이 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아울렛 자체 브랜드는 사실 SPG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그 주가 추이가 2016년 7월 이후에 굉장히 이상하게 변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가 굉장히 그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SPG 그룹도 상승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2016년 7월 이후에 폭락합니다. 폭락을 하고 작년에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지금 2018년 수준으로 약간 돌아왔습니다. 자산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돌아온 추세입니다만은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2010년대 중반에 그 쇼핑 관련된 오프라인 리테일 관련된 산업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SPG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의 왕자라고 할 수 있다면 하면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온라인 모바일 쪽에서는 당연히 아마존일 것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인데 이걸 스케일을 작게 하면은 아마존의 성장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주는 그 어떤 함이라고 하면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 측면에서는 SPG하고 아마존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면서 온라인 리테일은 굉장히 흥하고요.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리테일은 우리가 크게 4가지 등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게 쇼핑몰이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R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덤벨 스트럭처라고 해서 가장 끝에 그 앵커 시설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들을 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핑몰 밑에 이제 백화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빅박스라고 하는데 대형 마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편의점인데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유럽과 미국 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유럽 부동산 학회를 가는데요. 유럽 부동산 학회 뭐 2015년, 16년에 가장 핫했던 그 키워드는 오프라인 리테일 이거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걸 좀 늦게 안 것이고요. 이 편의점 산업이 제일 지금 산업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구조 변화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1인 가구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고요. 차가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차를 몰고 차를 몰고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갈 일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편의점 자체의 어떤 산업 자체의 성장은 나머지 세계와 다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특히 이제 백화점 관련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중저가 의류를 파는 백화점들이 무너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시어스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메이시스 백화점 같은 부분들이 이제 파산 신청하고 했던 것들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바니스 뉴욕과 니만 마커스가 파산을 신청한 거는 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바니스 뉴욕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크한 브랜드를 파는 데고요. 니만 마커스는 그 럭셔리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니만 마커스의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버그더프 구만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의류를 파는 곳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런 럭셔리 백화점들이 붕괴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명품관들이 파산한 것과 거의 비슷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백화점, 미국 내 백화점 점포 수와 그다음에 매출의 추이인데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2010년대 이후부터 계속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리테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계속 힘들다는 상황이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브랜드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짐버리 파산, 아버크롬비, 페일리 슈즈, 베베, 게스, 상당수 매장 폐쇄. 이거는 작년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2017년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예, 당시 이미 어려웠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때 걸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프라인 리테일 대붕괴, 리테일 멜트다운, 뭐 이런 얘기를 쓰고요. 구글에서 뭐 데드몰이라고 치시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황량한 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 쪽 또는 부동산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쇼핑몰들을 도대체 어떻게 컨버전 시킬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고 하면 그나마 주거 단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쇼핑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교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쇼핑몰이 망하면은 그 지역 산업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랜드스케이프 자체를 완전히 망칩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뭐 커뮤니티 센터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물류창고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금 어떤 그 딜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딜의 하나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그 쇼핑몰을 아마존의 물류창고로 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딜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던 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 리테일은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특히 광고제 같은 경우에 매출이 거의 매년 뭐 30-40%씩 계속 늡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74억 불, 그다음 그 전하에 뭐 한 38억 불 했던 그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오프라인 리테일들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4호선 범계역 앞에 옛날에 과거에 NC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를 지금 PDS 개발해서 힐스테이트 오피스텔로 준공을 말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마트와 관련된 물건들이 위치가 괜찮으면은 재개발을 해서 뭐 주택이라든지 다른 데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류와 관련된 시설로 또는 물류와 리테일이 섞인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마트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짧게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버드에서 2004년부터 8년까지 공부를 했고요. 근데 2004년에 이제 당시 이제 페이스북이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교정에 보면 나무들이 많은데요. 그 나무에서 제가 걸어 다니다가 2004년 겨울에 그 어떤 하얀색 종이를 좀 뜯었어요. 근데 이게 과외 전단지 같은 거였고, 딱 뜯었을 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thefacebook.com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hefacebook.com을 로그인을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나하고 너랑 관련 있는 아이비리그 다른 학생을 연결시키고 또 다른 학생을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thefacebook.com은 아이비리그 이메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굉장히 클로스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싸이월드, 이거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싸이월드랑 거의 비슷해요. 싸이월드는 당시에 엄청나게 컸고 BM까지 있었습니다. 도토리라는 걸 팔기도 했는데 페이스북은 이거 클로스 네트워크인데다가 그 안에서는 BM이 없는 거예요. 누구랑 연결만 시켜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부터 봤던 건 뭐냐면 페이스북 언제 망하느냐 한번 봤어요. 근데 2006년에 이 마크 주커버거가 제 기억에 보스턴 글로브하고 아마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플랫폼이 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플랫폼은 판을 짜주고 룰만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은 다른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딱 있으면은 그 안에 A라는 회사 또는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서드 파티 벤더가 거기다가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백단에서는 이제 거기를 팔로우하는 이제 수요자들이 느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는 룰 세팅을 하되 다른 회사들이 이 판 자체를 키우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 확장 가능성도 커야 되고요. 유연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플랫폼적인 그 유형의 비즈니스를 하는 부동산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유형이라는 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주택이 있고, 오피스, 그 다음에 리테일,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가 있는데, 이 리테일 쇼핑몰은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자기가 옷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쇼핑몰을 개발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공간을 쪼개서 그 쇼핑몰에 뭐 푸마라든지 아니면 아디다스라든지 언더아머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이렇게 그 입점을 시킵니다. 근데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쫓아내고 다른 브랜드를 또 입점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 테넌트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처럼 굉장히 유용한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적인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 플랫폼의 차이는 확장 속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모바일 쇼핑몰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그 다음날 서버를 증설하면 돼요. 근데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쇼핑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똑같은 쇼핑몰을 그 다음날 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온라인 플랫폼은 J커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만 오프라인 플랫폼은 J커브를 그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는 순간 둘은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는 오프라인 공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플랫폼들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제 2017년에 제가 옛날에 미도카 백화점, 지금 영플라자인데 거기에 이제 광고를 찍은 것인데 스타일란다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스타일란다 브랜드는 압니다만은 오프라인 공간에 2017년에 샵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스타일란다가 전국과 동남아시아계 60개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타일란다는 전 세계 4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올리브영과 하는 2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만은 더 빨리, 더 많이 오프라인 공간을 내려오는 겁니다. 다만 이 스타일란다의 오프라인 공간의 특징은 뭐냐면은 따님이나 또는 이 직원들이 뭐 스타일란다 홍대 매장 같은 데 가서 하면 알 텐데요. 절대로 직원이 와가지고 이 물건 사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즉, 공간은 판매 공간이 아니고요. 스타일란드의 브랜드를 경험하는 경험 공간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오프라인 기반 쇼핑몰들은 거기서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근데 온라인 기반 플랫폼들은 오프라인 공간은 경험 공간일 뿐이고요. 판매는 와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비즈니스의 모형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의 쇼핑몰들의 경쟁은 사실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내려왔을 때 공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내려오는 것을 대표하는 게 사실 저는 아마존이라고 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책을 팔던 플랫폼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팔고 있고요. 이미 아마존 북스라고 오프라인 매장 내놨고요. 아마존 고라는 오프라인 기반의 리테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존이 2017년에 홀푸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홀푸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산층이 가는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데요. 사실 뭐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사실은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 또 새로운 또 리테일을 만듭니다. 아마존 4스타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물건 등급이 별 4개 이상만 나오는 물건들을 파는 매장들을 지금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증가세의 추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 내는 것들은 플랫폼에 오프라인 매장 내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이미 존재를 합니다. 뭐 라인이라든지 카카오 프렌즈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하는 캐릭터 사업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 사업을 이제 그 오프라인 기반에 만들 수 있는 그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만은 거기서 품목을 좀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아마존과 똑같이 오프라인 기반에서 다양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와디즈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각한 와중에도 성수동에 샵을 냈습니다. 물론 그 좀 사업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은, 따라서 이런 플랫폼들은 굉장히 오프라인 공간에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성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경험 공간이라는 것이고, 이제 판매 행위는 인터넷,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쇼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그럼 과연 아마존이 BM이 온라인 쇼핑몰인데, 아마존 경쟁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엄청난 수익을 맺는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쇼핑몰이고요. 아마존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프라임 서비스 같이 사람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냈을 때 안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배달하는 겁니다. 즉,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중요성을 이해한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이고요. 쿠팡은 물류에다 브랜드를 씌운 겁니다. 쿠팡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물류를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즈니스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물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물류라는 측면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하루 배송이 아니고요. 1시간 배송 또는 반나절 배송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류와 공장 같은 것들이 도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물류가 아마존 물류 창고 같이 거대한 10,000평짜리가 도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캠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서는 MFC라고 해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레벨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이제 도시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플랫폼 도시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연히 주택은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하고 경쟁하는 리테일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고, 오피스 당연히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새롭게 18세기, 19세기의 도시로 들어왔다가 20세기 도시에서 쫓겨났던 공장과 물류가 도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도시 외곽에는 엄청나게 큰, 이거 쿠팡의 예인데요. 풀필먼트 센터가 있습니다만은, 도시 안에 굉장히 작은 단위의 풀필먼트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쿠팡 이츠라든지 아니면은 배민의 비마트 같은 것들 여러분 시켜보시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배달이 옵니다. 그러니까 즉, 물류 창고가 도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고스트 키친이라는 회사가 아마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이 고스트 키친 강남 고스트 키친을 보면은 강남역 삼성 본관 뒤에 이면도로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공유 주방은 뭘 하는 회사냐를 봤을 때 이 BM을 보면은 이거는 음식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대량을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를 붙여서 사람들한테 빨리 전달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비자들하고 접촉점이 있는 것들은 또 리테일 하고요. 따라서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면서 물류 창고이면서 또 리테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도심 안에서 물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성동구 사례입니다. 성동구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유 오피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헤이그라운드라는 브랜드를 익히셨을 텐데, 헤이그라운드가 성수동에 두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수 시작점인데요.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은 대로에서 이면으로 꺾었다가 다시 꺾었다가 코너에서 다시 이면으로 들어갑니다. 즉, 이면 코너 옆 건물이에요. 거기 10층짜리 굉장히 좋은 오피스 건물이 있거든요. 헤이그라운드. 그럼 그 앞에 있는 코너 건물은 훨씬 좋은 입지입니다. 일반적이라고 했을 때 20세기라고 했으면 이건 분명히 오피스 건물로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 시설로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쿠팡 집적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곳이요. 따라서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물류센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역삼역부터 압구정동까지 갔을 때 역삼역에서 언덕 넘어서 이제 언주역 가시다가 왼편에 배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주역에서 넘어가실 때 오른편에 구릉이 있습니다. 그 비싼 땅에 오토바이 집적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10년 전에 상상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요. 우선은 제가 시간이 남으면 주택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밀레니얼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보다는 그 다음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이제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MZ 세대가 어떤 소비 행위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가 높은 걸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야 돼요.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을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과시적이고 차별적인 어떤 걸 합니다. 근데 이게 경험 소비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에 더해서 약간 좀 가치 충돌적인 이것과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가치 지향 소비를 합니다. 이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MZ 세대는 자기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붓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준다고 하는 거, 또는 파타고니아처럼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치 지향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부동산 특히 공간 차원에서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킵니다. 개인 공간은 당연히 있고요. 특히 공용 공간, 오피스건 리테일이건 공용 공간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5년, 6년 전에 대형 오피스 건물 로비에서 사진 찍는 여성은 없었어요. 셀카 찍는 여성. 근데 위워크라든지 패스트5라든지 스파크 플러스 로비 같은 경우에는 다 리테일화 시켜놓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찍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과시적이고 차별적인 경험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간과 관련된 많은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바뀔 텐데요. 공용 공간은 리테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다만 거기서는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요약을 하면은요.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들을 쇠퇴를 시킵니다. 온라인 리테일은 계속 성장하는 데 비해서. 근데 이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이 이제 공간으로 내려오는 역디지털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내려오면서 공간의 성격을 바꿉니다. 차별적인 공간이어야 되고 굉장히 과시적이고 체험 공간, 그리고 이게 팝업식으로 자주 바뀌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공유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위워크가 좀 안 좋으면서 공유 오피스가 산업 자체에 대해서 퀘스천업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위워크의 문제였고요. 작년 코로나 와중에서도 스파크 플러스하고 패스트5는 지점을 늘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대세입니다. 사실. 좀 전까지 코로나 이전이었고요. 코로나 이후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심각하게 바뀐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공간 자체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것들의 오피스 유형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좀 퍼스트 라운드는 좀 마치겠습니다. 이게 리테일 쇼핑 시설하고 물류 창고하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으로 붙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저는 좀 보는 것이요.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1시간 배송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시간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도시 공간 안에 물류 창고가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대형 마트가에 있는 공간들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인데, 만약에 이게 혁신적으로 바꿔서 사람이 오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리테일과 물류가 좀 섞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미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인데요. 이제 도시가 변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제 언택트 시대가 맞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급적 떨어져 살고 재택근무를 하는 게 맞고, 또는 전원 사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원에서 살면서 일한 거에 대한 드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초반에도 있었고요.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혁명 나올 때도 도시경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IT 혁명 때문에 오피스타운이 아마 안 좋아지고 전원주택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간과했던 게 집적 경제 이익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물론 이거는 이제
산업마다 좀 다를 거예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방이 하는 실험같이 본사를 없애고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직접 경제 이익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 안에 오피스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 5분 정도 남아서요. 제가 뭐 이 부동산 트렌드 2022라는 책을 쓰면서 서울의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핵심은 전 이거 같아요. 과거의 가격은 이절합니다. 사실은요. 예. 우리가 그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전 세계 부동산에서 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특정 시점에 10%대 가격을 우리가 보통 고가 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럼 과거에 서울의 경우에 2016년 전만 하더라도 15억 이상의 전체 거래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년까지만 하더라도 15억 이상이 전체 거래의 10%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15억이 고가 아파트가 맞는데요. 지금은 15억 이상, 15억짜리가 전체 1등부터 100등까지 16등입니다. 따라서 15억 이상은 절대로 고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건 30억, 강남 구만 봤을 때 30억 아파트의 거래 비중입니다. 한 2018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밖에 안 됐어요. 30억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지금 20%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서민주택이 거의 멸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서울시 전체 6억 원 리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인데요. 한 2010년 전만 해도 한 90%를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안에 전체 거래되는 것 중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였습니다. 지금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거래 금액 자체가 완전히 지금 퀀텀 점프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뒤로 돌아가진 않아요. 절대로. 여기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내년부터 아마 이자를 올리면 조정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마켓 자체의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걸 또 얘기해 주는 게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전만 하더라도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거의 99%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올 초에 50%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3분기에는 더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50%가 깨졌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시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그 트렌드는 고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과 함께 서민주택이 멸실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뭐 다양한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세대 연립 같은 것들도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부분. 사실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어요. 사실은요. 많이 해야 5%였는데요. 지금 뭐 작년 대비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버블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주요 이제 아파트, 서울시를 좀 몇 군데로 나눴을 때요. 서울시와 대체되는 지역들, 예를 들어 서울시 뭐 분당입니다. 성남시는 분당, 용인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냥 투자 포인트에서 보면은 항상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강남이 먼저 상승한 다음에 시차를 두고 분당이 오르고요. 시차를 두고 용인이 오릅니다. 즉 그게 강남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과 연관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점까지 갔을 때 강남에 오르는 만큼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늦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서울구가 올라간 만큼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즉 용인시는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까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다양한 구들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하고 일산을 비교해도 그렇고요. 뭐 양천구와 김포를 비교해도 그렇고 노원구하고 동두천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트렌드는 이제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여기서 신축 아파트라는 거는 특정 시점부터 5년 안에 생겼던 아파트들의 제가 평균가하고 구축 아파트를 봤을 때
과거에는 그 신축과 구축의 프리미엄이 한 15%밖에 없었는데 지금 40%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 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더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그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다만 강남구는 약간 예외입니다. 강남구는 신축과 구축의 프리미엄이 23%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시 전체는 40% 되는데, 즉 강남은 다른 어메니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아파트가 후져도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금리입니다, 금리. 자꾸 이 금리를 묻히는데요. 금리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리고요. 그렇다고 첫 번째 금리를 올린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동산에서는 백월드 루킹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과거의 트렌드를 봅니다. 과거의 트렌드가 올렸다가 쭉 계속 가요. 금리가 올랐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오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효과가 6개월이나 9개월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했을 때 올리는 게 아마 1년에 걸쳐서 올릴 겁니다. 이 기간에도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이 기간에 보시면은 결국 약간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금리 효과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더 좀 여기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9월 달에 발표됐던 FOMC 같은 경우에 페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페드 보고서를 보면은 FOMC 커미티가 한 18명이잖아요. 그 8명이 의견이 2024년까지 미국 페드 금리를 2.5%까지 올린다는 것이었어요. 2%까지 올리고 장기적으로 2.5%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하는 기준금리도 당연히 2.5에서 3%까지 갈 겁니다. 24년까지요. 즉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같이 오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염려스럽게 보고요. 두 번째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지금 양쪽 정당 모두 많은 개발 건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럼 개발이 나오는 시점 자체가 2004년 이후부터 있을 것 같아요. 즉 올해부터 계속 금리를 2022년, 2003년까지 오르는데 그 이후에 공급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미국에서 있던 회사가 PPR이라는 회사고요. 제가 있던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연구하는 회사였고, 제가 맡은 일은 뭐 서울이라든지 동경, 베이징, 뭐 런던, 파리 이런 오피스 중심 도시들의 가격과 임대료 공시율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어떤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버린 펀드에서 그걸 보고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했던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를 모델링을 했을 때 금리가 만약 2.5% 정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한 가격이 17% 정도 떨어집니다. 2021년 6월 기준이에요. 다만 이게 상당히 많은 폭락으로 보입니다만 이 수준은 2020년 1분기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런 금리 추이 같은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르게 염려가 되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뭐 마켓에 물건이 없다는 건 사실 본 적은 없고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부동산은 해집니다. 왜냐면은 뭐 부동산가 뭐 철강 가격 다 오르기 때문에 신축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의 해지인데 이런 슈퍼 인플레이션에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는 반드시 올릴 겁니다. 그럼 부동산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보셔야 할 때 부분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서 누구의 파워가 더 크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좀 달릴 수는 있습니다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페드에서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2.5%까지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올린다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약간 좀 시간을 넘겼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